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5회 기출 풀보건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유창호 강사입니다. 35회 시험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려웠는지 또 어려운 시험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로 진행해 보죠. 자, 먼저 36회 난이도 전망입니다. 합격률 데이터죠. 참고로 합격률에서 협회 오피셜로는 연도별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매회 차별로는 합격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토마토 현금 환급반에서는 매회 차별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환급반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모집단의 수가 많으면서 회차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토마토 현금 환급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합격률을 추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죠. 저희 강의가 19년 6월에 처음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19년도 평균 합격률이 32%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19년 11월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죠. 자, 그리고 20년도 시험은요,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번만 치루어졌고, 이 한 번의 합격률이 무려 47%로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 감안해서 쉽게 나온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쉽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또 나올 확률은 낮겠죠. 아무튼 47%로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21년도 3회차 요건데, 21년도 평균은 37%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2년도 3회차 요건데요. 22년도는 평균이 36%로 나왔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3년도가 지금 34회차, 5회차가 치루어지고 6회를 이제 지금 보는 거죠.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마토 현금 환급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해 봤을 때 34회, 5회, 2회차의 평균 합격률은 대략적으로 34에서 35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최근 트렌드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36회 시험, 지금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36회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건가라는 거죠.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쉽게 나오면 다행입니다만은 최근에 트렌드가 반영이 돼서 좀 어렵게 나올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려워질 때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겠는가에 대한 주제로 다음 페이지부터 또 설명을 해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난이도 차이입니다. 왼쪽은 쉬웠을 때 시험의 구성이고 오른쪽은 어려웠을 때 시험의 구성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기출 복원을 해온 결과 대략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쉬웠을 때 보시면은 신형 문항이 5문항, 신형 지문이 5문항. 그러면 어때요? 10문항 빼고 나머지 90문항이 기존 풀로 커버되더라. 이러면 쉬운 난이도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앞에 그림 다시 보시면은 33회 시험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요때는 좀 더 쉽게 나왔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신형 문항과 신형 지문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유형 문항은 아예 새로운 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신유형 지문이 포함된 문항은 뭐냐면은 기존의 문항에서 4개 선지 중에서 2개 정도가 새로운 문항이 들어가고 또 정답에 영향을 준 문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기출 변형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쉽게 나올 때는 신유형 관련이 10문항, 나머지 90문항이 우리 기존 풀로 커버되더라. 그래서 쉽게 된다. 이 얘기인데 주의하실 것은요. 기존 풀로 90문항이 커버됐다고 해서 저절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존 풀에 대한 이해의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존 풀은 뭐냐면 우리 토마토 패스에서 제공하는 출제도형 교재와 패스코드 교재를 말합니다. 그 교재에서 동일한 문제도 나오지만 조금씩 변형된 문제가 더 많아요. 이해를 하면 무난히 커버가 되지만 이 기존 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으면 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절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주의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어려웠을 때는 보겠습니다. 자, 신형 문항이 10문항, 2배로 증가됐죠? 2배로. 자, 그리고 신형 지문이 20문항입니다. 많이 증가됐죠? 그래서 이제 신형 관련이 30문항이고 나머지 70문항이 기존 풀로 커버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신유형 관련이 어때요? 20문항 정도 증가됐죠? 그죠? 20문항만큼 더 까다로워지고 더 점수가 덜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성으로 나온 것이 바로 앞에 그림 다시 보시면요. 네, 32의 시험과 바로 직전에 35의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쉽게 나왔을 때와 어렵게 나왔을 때 차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잘 보시면요. 네,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 풀로 커버되는 게 70문항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간에 기존 풀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기존 풀을 최대한 이해를 하면요. 이 신유형의 절반은 자연스럽게 커버가 됩니다. 네, 신유형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풀에 대한 이해 기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절반의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기존 풀을 잘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왼쪽보다는 점수가 낮게 나올지 몰라도 합격에는 충분히 여유 있는 점수로 합격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보다 가장 확실한 시험 대비는 우리 토마토 기출풀을 확실히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토마토 기출보건풀을 최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해다라는 것은 기출 문항이 아닙니다. 기출 주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기출 주제. 자, 정확한 이해는 뭐냐면요. 기출 문항을 공부하실 때 정답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아닌 나머지 지문도 다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출 주제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동일 주제에 대해서 살짝씩 변형한다면 무한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항이 아니라 기출 주제로 이해를 해야만 어때요? 변형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추세니까 변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확실한 시험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주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35의 합격자, 고득점 합격자들입니다. 캡처해서 올린 건데요. 이제 그 35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33회나 4회 대비해서 고득점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요. 35에 제일 위에 볼까요? 맞벌이 육아 직장인 97점. 20개월 아기를 둔 비전공자 워킹맘 96점. 이분은 또 이제 그 복귀왕으로 선정이 됐어가지고 합격자 모임에 초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인이 95점, 말년병장, 대단하죠. 94점, 그리고 비전공자, 93점, 그리고 지천명 나이 40대죠. 자, 92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좀 특이하죠. 오페라 가수였던 분이 이제 91점을 합격하셨는데 이분은 특이해서 이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합격자 모임에서 만나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5년 동안 그 유학을 한 정통성악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뜻이 있어서 금융권으로 전환하고자 공부를 하셨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고득점으로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이렇게 고득점이 나왔던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이해를 한 거죠. 이해를 하지 않고는 90점 이상의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앞에 다시 볼까요? 35의 시험이 이런 구성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90점 이상이 되려면 어때요? 기존 풀로 커버된 건 70문항인데 이거를 다 커버하고 어때요? 신유형에도 20문항 이상 커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기출풀을 이해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출풀을 이해를 잘 하면 이러한 고득점도 이러한 신유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것이 매회 차별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이해라는 것이 바로 공부의 본질이죠. 본질. 이해하는 과정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하고 나면 원리를 아는 거니까 공부의 재미가 느껴지고 그러면 어때요? 진도가 뚜벅뚜벅 나가게 되죠. 처음에는 목표 지점이 아마득했으나 이해를 하고 진도가 뚜벅뚜벅 나가니까 어느새 목표 지점에 다가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부의 본질이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결론은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토마토 기출풀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가 본인께서 말이죠. 합격이 절실할수록 우리 토마토 기출풀을 믿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기출풀보건 특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인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이트고요. 두 번째는 약점 보강입니다. 앞으로 가서요. 제일 좋은 것은 핵심을 듣고 그 다음에 실전 마무리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특강을 듣는 것인데 이게 이상적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대로 그야말로 시간이 부족해서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시간이 정말 부족해서 핵심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실전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험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응급 이머전지 상황에서 우리 기출 풀보건 특강이 요긴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기존의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특강을 활용해서 도전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1회차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32회차와 33회차와 34회차는 이제 완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진행하는 게 35회차잖아요. 자, 이 4개 중에 하나는 다 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1회차는 다 수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1회차만 듣는 거니까 전체 범위는 당연히 커버가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회차만 듣는다 하더라도 전체 이 인사이트 감이 생기니까 이런 감을 바탕으로 우리 토마토 기출풀을 공부한다면 흡수력이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강의를 전혀 강의 베이스가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매우 많이 올라가요. 흡수력이 올라가는 만큼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참고로 말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 다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한 번만 들을 여유밖에 없다. 한 번만 듣는다면 이제 그 출제 주기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1회차만 듣는다면 그 지금 36개 대비니까 2, 3회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6개 대비로는 33회차 확률이 제일 높아요. 네, 그 다음에 34회차거든요. 그래서 33회나 34회차 하나를 수강을 다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여유가 되면 다 듣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점 보강입니다. 파생 파트의 경우는 뭐 누구나 어려워하는 그런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회차를 다 들어도 약한 과목이 있겠죠. 그런 과목은 말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팁이에요. 이제 약점이 있는 과목을 32, 3, 4, 5를 다 듣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네, 많이 듣는 만큼 범위가 많이 커버가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범위가 많이 커버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 자체로 적중률이 매우 높은 대비가 되는 겁니다. 제 경험상 봤을 때 말입니다. 이제 직전 1, 2, 3, 4주기 4회차 다 공부를 한다면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7, 80%가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제 경험상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직전 4개 회차분을 다 공부한다면 이 자체로 7, 80% 적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매우 적중률 높은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채권이든 파생이든 여유가 되는 대로 약한 과목에 대해서는 4개를 다 들으면 기존에 핵심이든 실전이든 기반이 없다 하더라도 기출 특강만 잘 활용해서라도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권장은 시간 여유가 물론 있으면 이제 좋은 거지만 핵심과 실전, 기출을 다 듣는 게 좋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하나는 듣는 게 좋아요. 핵심이든 실전이든. 이 이제 여건상 2개가 다 안 된다 했을 때 응급 상황에서 이 포기하지 마시고 기출 특강을 잘 활용해서 이럴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비하시라라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후기를 보면 간간히 이렇게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합격한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네, 한 번 더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기출 특강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보죠. 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아무리 쉬운 시험도 두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 범위가 매우 방대한 투문사시면 얼마나 고비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여러분께 어때요? 성공 경험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 성공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어렵겠습니다만은 잘 극복을 하셔서 자,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격의 다른 말은 새로운 시험의 시작을 말해요. 그래서 네, 많은 어려움을 극복을 하시고 멋지게 합격하시고 힘차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OT를 마무리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 강의의 첫 번째 과목이 세제죠. 세제는 뭐 제가 강의 기회 될 때마다 강조 드립니다. 뭐죠? 전략 과목이죠. 자, 보시면은 자, 전략 과목이 3개요. 지금 나오는 세제 1과목. 2과목의 리스크 관리, 또 해외 투자. 자, 7문항, 8문항, 5문항, 전체 20문항입니다. 이 3개 과목 20문항은요,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전략 과목이 돼야 됩니다. 이 20문항을 제대로 확보하면 시험 합격이 매우 쉬워지고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 합격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뒤에 3과목 가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채권 6문항, 파생 6문항 이 두 과목과 비교한다면요. 얘네들은 분량도 많고 난이도도 어렵습니다. 물론 세제 리스크 관리도 뭐 간단한 과목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를 하고 나면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 파생에 비한다면 분량이 매우 적고 난이도도 얘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매우 높은 과목이다. 놓치면 안 되는 과목입니다. 이 3개 반드시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강조하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출 본포 이제 과목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기출의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기출풀의 소주제인데요. 골고루 나온다라는 골고루.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36개 대비 관점에서 뭐가 나올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간접세 안 나왔었죠. 또 뭐 분리과세 안 나왔던 분류과세 실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36회 대비로. 그리고 이제 32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은 얘네들도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골고루 나오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매번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체크 표시 비거주자 과세 부분 그야말로 매번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소주제별로 좀 나눠집니다만은 그야말로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이 2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께서는요, 요거는 이제 일일이 신경 쓸 거 없이 일단 전체 기출풀을 공부하고 지금 말씀드린 2가지 특징은요, 제가 요거는 이제 D7에 반영하거든요. 매 시험에 일주일 전에 제가 D7 적중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이번 35회차부터는 이제 우리 35회 기출풀 보건 특강을 듣는 모든 분들께 D7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뭐 이 2가지 일일이 신경 쓸 거 없이 이 전체 기출풀을 차근히 공부하시고 추가로 D7 제공이 되는 D7을 열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망의 1번 보겠습니다. 1번은요.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 또는 지방세가 아닌 것을 이렇게 해서 최근 8회분 중에 4번 나왔거든요. 많이 나오는 거죠. 잘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네, 이 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표에서 2문제가 나와요. 국세, 지방세 방금 본 거죠. 요거 구분하는 거 또 좀 뜸하게 나오는데 직접세, 간접세 구분하는 것도 대비해야 됩니다. 요건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자, 국세, 지방세 먼저 보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구분은 요거를 외우시면 돼요. 네, 소법부는 국세요. 취등록세는 지방세다. 보시면요.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대 국세를 하거든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네, 소법부는 3대 국세. 그래서 국세, 대표적인 국세다라는 것이고.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의 세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는 국세요, 재산세는 지방세가 되는데, 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죠. 보유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되고, 재산세는 지방세가 되고요. 기타로는, 자, 상속증여세는 국가가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자동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군 구에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가 됩니다. 이 정도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존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자, 뭐 이렇게 몇 번 나왔는데 지방세가 아닌 것은 어떻습니까? 취등록세 대표적인 지방세 그리고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그래서 1, 3, 4는 다 지방세가 되고 상속 전여세는 국세가 됩니다. 내용을 알면 뭐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온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 보유세 중에 방금 본 대로 재산세가 바로 재산세가 지방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소법부, 국세, 그리고 상속전여세, 국세가 되죠. 국가가 부과하니까.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간접세이면서 국세가 되는데 바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은 거죠. 표를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증권거래세 설명해 보죠. 여기 이제 그 직접 간접세 구분이 되는데요. 보시면. 자, 직접세, 간접세 구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납세, 실제 납세를 부담하는 자와 절차상 신고 납부하는 자가 같으면 직접세가 되고 다르면 간접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경우는 이제 사업소득자인데요. 23년도 소득이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 년도 24년도 5월 달에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세금을 내고 신고도 제가 하기 때문에 같은 경우다. 그래서 직접세가 되는 거예요, 소득세는. 그런데 간접세의 경우는 이제 증권거래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경우인데요. 자, 제가 삼성증권에 계좌를 열고 거기서 주식을 팔았다 합시다. 그러면 매도했을 때 증권거래세 빠져나가거든요. 매도대금에서. 그러면 그 빠져나가는 증권거래세를 해당 삼성증권에서 그 세액을 걷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삼성증권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실제 부담자는 저 본인인데 절차상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자는 삼성증권이죠. 이게 다른 경우가 바로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세의 대표적인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주권거래세가 되고 간접세는 지방세는 없어요. 간접세는 국세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증권거래세는 간접세이면서 국세다. 이렇게 대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1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소득세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 5회 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뜸하지만 그래도 기출이 2번 됐으니까 8회 중에 잘 대비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2론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종합과세 제도, 주소지 과세 제도, 신고 납세 제도인데 여기서는 주소지 과세 제도가 제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소득 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 주소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과세가 된다 뜻이 됩니다. 주소지 과세 제도 이렇게 잘 대비하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종합과세 제도와 신고 납세 제도는요. 이 자체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종합과세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32회 특강에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납세 포함한 납세명 확정에 대한 내용은 이건 34회 특강 참고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은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종합과세부터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말하는데 이 종합소득을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종합과세가 됩니다. 합산한 이유가 뭐예요? 왜 합산하죠? 합산한 이유는 이제 누진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다. 대다수의 나라가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바로 종합과세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분류과세, 분리과세인데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중에서 말입니다. 이자 배당이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 중에서 세금은의 저축이다 또는 직장공제 추가 반환금 이러한 것들은 분리과세로 납세면 끝납니다. 종합 합산 대상에서 빼지는 거죠.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는 종합과세 표준의 구간이 낮아지는 거니까 세제 혜택이 있는 거죠. 아무튼 혜택 주는 차원에서 예외가 있는 거 분리과세가 되고요. 이제 분류과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분류과세 대상이 두 개 있죠. 뭡니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입니다. 얘네들은요.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합소득 합산 대상은 다 경상소득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경상소득이 하는데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매년 집을 팔 수도 없는 거고 매년 퇴직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네, 종합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라는 세목이 따로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납세를 포함한 납세무 확정인데 요거는 말이죠. 그 34회 특강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만 납세무 성립 3단계가 있어요. 성립 다음에 확정. 네, 그리고 이제 소멸되는 3단계도 이제 중요한 편인데요. 성립이다라는 것은 이제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걸 말해요. 추상적인 의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립이 된 다음엔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인가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확정이 되고 이 확정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신고 확정, 네, 부가 확정 그리고 자동 확정인데 소득세는 신고 확정이다. 네, 소부분은 국세라고 배웠잖아요. 소부분은 또 같이 갑니다. 네, 신고 확정입니다. 신고는 뭐냐면은 본인이 납세 부담자 본인이 즉 납세 의무자가 직접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예, 소부분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낼 건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속세 증여세는요, 줄여서 상증세. 예, 상증세는 국가가 부과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요거는 이제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또 단위도 크기 때문에 국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부과가 됩니다. 아무튼 이 종류 구분도 따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세문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는 것이 바로 인지세 같은 자동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비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차례 들어보죠. 소득을 그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은 종합과세, 그죠? 그리고 이 예외로서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두고 있다. 맞는데요. 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며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정부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앞에 본 대로 부가 확정이죠. 그런데 소득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고 확정이죠. 자, 다시 내용 볼까요? 모르면 왔다 갔다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 번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것이 암기가 잘 되는 방식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본 이론. 자, 소득세는 신고 납세 제도다. 그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함으로 확정이 된다. 그죠? 소득세 신고 확정인데 앞에서 어때요? 부가 확정이라 나왔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소득세는 신고 확정이요. 네, 상증세는 부가 확정이다. 그럼 별도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는 맞는 내용, 나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며 좀 전에 설명했을 때 그죠? 성립과 확정과 소멸의 3단계를 이해하는 게 좋다. 그죠? 말씀드렸는데 이때 성립에서 소부부가 또 같이 갑니다. 소부부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상속은 상속이 개시가 될 때, 정년은 정년 재산 취득했을 때가 성립이 되는데 아무튼 소부부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이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성립과 확정, 소멸의 3단계에 대한 세부 내용은 34회 특강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자, 틀리고 세 번째 어때요? 소득 발생지를 납세지를 한다가 틀린 거죠. 여기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오답으로. 소득 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를 납세지를 한다. 이렇게 틀린 내용은 밑에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뭐 평이한 문제죠. 알고 나면 다 평이합니다. 모든 공부가 어렵습니다.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 겁니다. 모르면 어렵고 또 두렵기까지 하는데 어때요? 공부를 하면 쉽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는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고 가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번까지 마무리하고 3번을 보겠습니다.